국민 앵커 백운기, 정확한 분석, 날카로운 시각. 백운기가 하면 다르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민주당의 탄핵 드라이브가 국민의힘 꼼수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노란봉투법, 방송법 통과를 막기 위해서 필리버스터를 한다고 했다가 본회의가 계속 열리면 탄핵안이 통과될까 봐 아예 회의 자체를 끝내버린 건데요. 허를 찔린 민주당이 어떤 수를 이제 펼쳐낼지 궁금합니다. 지금 탄핵 정국은 마치 옛날 삼국지를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탄핵할 테면 해봐라. 검사 탄핵을 불러온 검찰총장은 차라리 나를 탄핵해라.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오히려 야당이 민심의 탄핵을 받을 것이다. 마치 말 위에서 성을 향해 외쳐대는 장수들의 모습인데요. 이런 조롱을 그냥 듣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이 무너지죠. 창과 언월도를 들고 뛰쳐나가는 그런 관우 장비, 이런 장수는 민주당에 없습니까? 금요일 토론 주제 탄핵 정국으로 잡아봤습니다. 생방송 백운기의 정치본색 출발합니다. 네,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생방송 백운기의 정치본색, 오늘 또 많은 댓글 남겨주십시오. 지금 구독자가 59만 9,170명입니다. 이제 830분만 더 들어오시면 60만 명이 되는데요. 스픽스 구독자 100만 명 되면은 정말 제대로 된 뉴스도 하고 여러분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상식 프로그램 만든다고 약속드렸죠. 60만 명 달성하면 정어리 점프 운동에서 올해 안에 100만 명 달성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구독자들 많이 공유해 주시고요. 또 구독하고 계신 분들도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댓글 보내주신 분들 저희가 선정해서 두 분께 디어루시에서 나오는 클렌징 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 패널 오늘 함께 하실 텐데요. 안진걸 소장 거의 다 왔죠? 예, 좀 늦고 이현주 전 국회의원, 임세은 전 청와대 부대변인, 신인규 민심동행 창준위원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아침에 꼼님께서 민심동행과 함께하는 정치 버스킹, 오늘 오후 2시 30분 동서울터미널 앞 민심의 힘을 보여줍시다. 신인규 변호사와 함께 바꾸는 정치,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오늘 버스킹은 동서울터미널 앞에서 하는군요. 예, 저희 이제 정당 바로 세우기에서 사실 이 거리 버스킹을 지금 5번째 해왔는데요. 이제 오늘은 6번째로 이제 동서울 터미널로 갑니다. 그래서 서울을 쭉 한 바퀴 돌고 있는데 또 앞으로는 지방에도 저희가 또 시간이 되면은 또 이렇게 맞춰서 내려갈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현주 의원은 토크 콘서트 지역에 이렇게 네네. 돌아다니면서 하시던데. 네. 다음 주에 예. 다음 주 주말에 광주에서 합니다. 광주. 네, 거기도 이준석 대표랑 같이 갑니까? 네네네. 그러면 시간 될 이준석 땐 같이 하고. 대표랑 항상 두 분이 같이 하는 콘서트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조금 대규모로 할 때는 같이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각자 또 이제 가서 할 때는 하고. 예를 들면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양평이라든가 이제 또 수도권하고 그다음에 영남 지역에 틈틈이 이제 뭐 50명, 100명 이렇게 모인 데 가서 강의도 하고 토크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이 공개적으로 굉장히 이제 많이 선전을 해서 방송도 오고 이렇게 하는 거는 되게 이제 광역 단위로 해서 이준석 대표하고 같이. 두 분이 국민들을 직접 이렇게 현장에서 만나시니까 민심이 좀 궁금한데, 이현주 의원님 이렇게 토크 콘서트로 지역 다녀보면 네. 지금 우리 국민들이 뭐라고 제일 많이 얘기합니까? 일단 살기 힘들다는 살기 얘기 제일 힘들다. 많이 하세요. 네. 네, 일단 민생이 굉장히 힘들어요. 네. 이제 물가도 많이 오르고 그 다음에 지금 장사도 안 되고요. 여러 가지가 힘들어요. 일자리도 만만한 일자리가 힘들다. 없고. 네, 그래서
굉장히 스트레스 받아 있어요. 그리고 빚을 너무 많이 져 있거든요. 이제 코로나 팬데믹 때부터 이제 힘드니까 이제 대출을 받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지금 밀려 있는 거죠. 근데 금리가 높잖아요. 근데 사실 이거를 뭐 그렇다고 해서 정치나 또 대통령이 이걸 확 바꿔줄 수는 없죠. 전체 이제 세계적인 흐름이 있으니까. 하지만 국민들이 볼 때 이게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뭔가 희망이 보이고, 그다음 뭔가 저 사람들이 열심히 뭔가 그래도 해보려고 한다. 이런 게 보여야 되는데 지금 보면 최근에 들어서도 변화한다고 했잖아요. 예. 근데 변화한다고 했는데 나오는 게 뭐냐? 김포 서울 편입, 그다음에 공매도 1인 천하, 1일 천하 이거 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주식시장 교란만 시켰고요. 예. 뭐 이런 것만 계속 쏟아내니까 어안이 벙벙해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지금 특히 지방에서는 아주 희망이 없어서 스트레스 많이 쌓여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지난번에 우리 부산에서 했을 때 저희가 젊은 분들이 한 300여 명 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지자들이, 제 지지자들도 많이 오시고 하셨는데 그분들이 사실은 우리나라의 앞으로의 비전을 듣고 싶어 하셨어요.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그날 갑자기 초대하지 않은 이뇨한 그러게. 위원장이 오시면서 좀 약간 주객이 전도된 그런 게 있습니다. 좀 그렇죠. 아쉽죠. 그쪽으로 초점이 좀 맞춰졌죠. 네. 신인규 대표 하는 버스킹은 주로 젊은 분들이 많이 옵니까? 저희는 꼭 그렇지만은 않고요. 뭐 불특정 다수의 이제 시민분들 만나는 거니까 저희 다양한 시민들 만나고 있고, 저희 이제 발기인 대회에서도 많은 분들 이렇게 오셨거든요. 근데 오셔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좀 정치 좀 제발 바꿔달라. 이제 가장 저한테 손잡고서 말씀하신 게 뭐였냐면, 그동안에 정치인들이 이 삼치대 바꿔보겠다라고 막 했는데 또 이번에 이거 당하면은 또 어디 들어가는 거 아니냐. 저한테 이런 우려를 굉장히 많이 말씀해 주셨고, 어떤 분은 발기인만 여러 번 해보셨대요. 그래서 제가 약속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저는 나오면 무조건 여기서 끝까지 제가 승부 보겠다, 이렇게 안심을 좀 시켜드렸고요. 예. 이제 국민들께서 정치개혁에 대한 이 열망은 지금 어느 때보다도 저는 높다, 저 그렇게 봅니다. 젊은 분들은 주로 무슨 얘기를 많이 하던가요? 우선은요, 지금 젊은 세대들이 희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희망이 없고 미래에 대한, 그러니까 내일에 대한 기대조차를 꿈꿀 수 없다라는 것이 지금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보는데, 결국에는 모든 사회 문제를 해결할 키는 정치가 쥐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 정치가 점점 더 퇴행되고 더 나빠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젊은 세대들은 이 나라에 대해서 뭐 저출산부터 해가지고 전혀 좀 희망을 둘 곳이 없다. 전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안진걸 소장 오셨는데, 네. 안진걸 소장도 이렇게 시민들 직접 만나는 일 하시죠? 저는 뭐 이제 매주 토요일마다 촛불 집회를 주간에 함께 하고 있고요. 또 전국적으로는 뭐 변희애 대표나 최대집 전 의회장 같은 분들하고 진보 중도 보수연대 순회 집회도 하고, 또 요즘에는 뭐 진보 중도 보수연대 순회 집회도 합니다. 그러니까 정치권 현재로서는 제가 그동안에 활동했던 걸 좀 뒤로 미루더라도 정치검찰이나 무속 비리 비선 정권의 문제점을 국민에 알리고 조속히 퇴진시키는 게 나라와 국민을 위한 길이다라는. 퇴진밖에 답이 없다. 예. 물론 이제 당장 퇴진이 안 되는 거 알기 때문에 제발 나쁜 짓 하지 마라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라라는 그런 염원도 담겨 있는 집회입니다. 그리고 뭐 강연회라든지 뭐 북콘서트 가보면요, 요즘에 강연회가 갑자기 현 정권 성토정이나 시국 집회장으로 바뀝니다. 청중들의 분노가 매우 크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오죽이나 힘들면 탄핵 얘기가 계속 나오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그런 얘기를 듣고는 있는가 보였죠. 본인 입으로 탄핵 얘기를 할 정도니까요. 오늘 금요일 심층 토론 주제는 탄핵 정국 한번 좀 잡아봤는데요. 어제 국회에서 이동관 방통위원장 그리고 또 검사 2명 탄핵을 하려고 했지요. 그랬는데 불발됐습니다. 이현준 국회 내용을 좀 국민들한테 한번 이해를 시켜 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쭉 보면 갑자기 필리버스터를 국민의힘이 한다고 그랬다가 안 해버렸잖아요. 그러면 본회의가 딱 끝나게 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안 하면 이게 탄핵안이 이제 발의가 됐었잖아요. 근데 그 탄핵안이 발의되고 나서 그 본회의가 72시간 안에 열려야 돼요. 근데 이제 이게 그냥 이
이 본회의를 이제 끊어버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안은 이제 일단 폐기가 되는 거죠. 탄핵안 발의됐던 거는. 아니 그러니까 72시간 안에 표결을 해야 되는데 그 안에 표결을 못하면 이제 탄핵안은 없어지게 되잖아요. 네, 다시 발의를 해야 되는 거죠. 다시 발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논란은 민주당이 일단 탄핵안을 철회를 했어요. 네네네. 그러면 발의한 걸로 보니까 민주당은 지금 이게 본회의에 보고만 했지 정식 안건으로 상정이 안 됐으니까 네. 철회를 할 수 있다. 네. 그래서 바로 지금 처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국민의힘은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이제 게 국민의힘의 맞습니까? 주장은 뭐냐면 일사부재의 원칙에 반한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한번 안건이 올라가서 그게 의결이 되고 나면 다시 올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무슨 얘기냐면 그건 의결이 돼야 돼요. 올라가서 심의를 하고 그것을 결론을 내려서 안 하는 걸로 끝이 나는데 부결이 됐는데 그런데 부결됐던 걸 다시 똑같은 내용을 올릴 수는 없다 이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지금 이거는 안건이 올라가서 심의되고 의결된 게 아니고 그냥 철회가 된 거, 그냥 올라갔다가 그냥 철회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엄밀히 말하면 그 법안에 나와 있는 법안에서 일사부재의 원칙에 대한 법은요, 거기 법안의 규정을 보면 부결됐을 경우라고 돼 있어요. 네. 그러면 일사부재에는 해당이 안 된다고 저는 보십니까? 안 된다고 네. 보고 아마 많은 변호사들은 그렇게 볼 거예요. 그래서 약간 국민의힘에 법률가들이 많은데 왜 그러는 걸까? 그래서 유리하게 해석하는 거겠죠. 제가 볼 때는 사실 그래서 이걸 폐기를 완전히 이 탄핵안이 폐기될 거라고 기대를 한 게 아니라요. 저는 이게 있다고 봐요. 만약에 다시 이 안건을 올리게 되면 언제 할 수 있냐면 11월 말쯤에 가능할 거예요 아마. 이 탄핵안 표결이요. 그러면 지금 오늘로부터 해서 어제로부터 해가지고 한 20일 정도가 지금 회의를 열지 못하는 상태에서 말하자면 탄핵안을 일단 하면 업무가 중지되지 않습니까? 그 이동관 위원장이. 그런데 이 업무 중지되는 게 어제부로가 아니라 지금 11월 말에 만약에 탄핵안이 다시 의결이 된다라고 할 때는 20일 정도 업무 중지가 되지 않고 일단 방통위원장이 그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 지금 어제부터 해가지고 한 11월 말까지 한 20여일 동안 이 방통위에서 굉장히 민감한 안건들을 처리할 게 많대요.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 일사부재의 원칙이 자기들이 주장하는 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맞지 않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이것을 탄핵하는 시기를 늦춤으로써 한 20일 정도 방통위에서 예를 들면 YTN 매각하는 문제를 이런 것들을 처리할 수가 있는 거죠. 빨리빨리. 그러니까 그 시간을 벌었다 이런 의미는 있습니다. 최소한. 예, 정리를 해보면 그렇습니다. 어제 본회의를 열어서 노란봉투법 방송법 통과시키려고 했는데 국민의힘이 그걸 막기 위해서 필리버스터를 하기로 했죠. 그런데 필리버스터를 하면은 본회의가 계속 열리는 상태가 되니까 그 상황에서 민주당이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검사 2명 탄핵소추안을 의결을 하려고 하는 것을 보고 야,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되면은 당장 선거 앞두고 방통위가 완전히 무력화되니까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안 될 거 아니야. 노란봉투법 방송법 저거 막아야 되는데 저거 통과시킨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 끝나는 거니까 그거 그러면 포기하고 이동관을 지키자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이제 문제는 그렇게 해서 그만둬 버리니까 민주당이 그것은 예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민주당에서는 이제 국회법 이 부분이 좀 해석이 돼야 되는데 국회법상 탄핵 소추안이 본회의 보고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내에 무기명 표결하도록 돼 있는데 국민의힘 주장은 본회의에 일단 보고가 됐으니까 72시간 이내에 본회의가 안 열리면은 탄핵안은 자동 폐기가 된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게 상정이 아직 안 됐으니까 이걸 철회하면 그건 일사부재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 이걸 서로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서로 수싸움이 치열한 건데 여기에서 이제 키를 쥐고 있는 게 국회의장 아닙니까? 근데 요즘 국회의장 행태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아주 입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도대체 저 사람 민주당 출신 맞아?
우리 민주당이 하는 것마다 사사건건 발목 잡고 마치 국민의힘 출신 국회의장처럼 행동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일단 지금 본회의는 끝났고 이 다음 본회의가 지금 30일 날 잡혀 있는데요. 예산안 때문에. 그때까지는 민주당에서 자 그러면은 일단 탄핵안 처리하도록 본회의 엽시다라고 하는데 안 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까지는 일단 이동관 수명은 연장이 될 판인데 신인규 변호사 법적으로 봤을 때 지금 민주당이 탄핵소추안을 처리하면 일사부재에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우선 제가 이 말씀부터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게 탄핵이라는 것은 국회가 가지는 헌법상의 권한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도 상권분립 체계하에서 대통령이 가지는 또 권한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것들이 헌법에 규정돼 있다라고 해서 매일 거부권을 행사하고 매일 탄핵을 한다 그러면은 사실상 그건 정치 실종과 정치 사망을 반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권한들이 각 기관들의 상권분립화에서 서로에 대한 견제권인 건 맞는데 이것이 너무 상습적으로 나오고 너무 습관적으로 나와버리면은 이건 정말 문제가 심각하다. 저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 국회법, 내지는 넘어가서 당에도 당헌당규가 있지 않습니까? 당헌당규나 국회법을 보시면은 다 여야 협의를 많이 거치게끔 해놨어요. 그리고 조문도 상당히 좀 엉성한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국회 내부에서도 사무처에서 유권 해석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보완 장치가 있기도 한데 결국에는 즉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법률상으로 맞지는 않는 것 같고요. 결국에는 국민의힘의 의견이 맞다고 양보하더라도 또다시 탄핵안을 발의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생산적인 논의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국회에서 어떤 법률안이나 법률들을 제정할 때 국회가 합의제기구이기 때문에 굉장히 애매모호하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될 수도 있도록 규정을 해놓은 이유는 여야가 협상의 묘를 발휘하라라는 법의 취지거든요. 근데 그것을 지금 다 잊은 채 서로에게 아전인수격으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다 이런 것이고 결국 이 탄핵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탄핵이 들어가면은 해당 당사자는 직무정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원해도 직을 사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총선 때까지 직이 묶이기 때문에 총선 출마도 못하니까 여러 가지 지금 민주당에서 탄핵을 들고 나오면은 해당 당사자인 이동관 위원장이나 한동훈 장관은 아마 그 직을 사퇴하는 식으로 맞대응을 하면서 뭔가 그런 민주당에 의해서 핍박을 받는 이제 그런 이미지를 연출하려고 할 거거든요. 이제 소위 말하는 탄핵 역풍인데 이런 식으로 국회가 운영돼서 되겠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국민들의 원성이 저는 좀 클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일단 민주당은 이번에 이동관 방통위원장만 탄핵하기로 하고 한동훈 장관은 하지 않았는데 그 부분은 조금 이따가 짚어보기로 하고요. 이동관 방통위원장 많이 쫄았겠지요. 어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오히려 야당의 탄핵 추진을 비판했는데 들어보시죠. 탄핵안 상정에 대해서는 저는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제가 헌법이나 법률에 관해서 중대한 위반 행위를 한 일이 없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어떠한 법률 위반 행위도 없는데 야당이 숫자를 앞세워서 탄핵하겠다고 하는 거는 그거는 저는 민심의 탄핵을 받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탄핵 사유 중에 가짜 뉴스를 심히 단속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사유가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가짜 뉴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전 세계적으로 폐해가 입증이 돼서 글로벌 트렌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국가적 과제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야당에서 가짜 뉴스를 규제하고 또 심의하겠다고 하는 거를 반대해서 탄핵까지 하는 이유는 혹시라도 가짜 뉴스를 단속하는 것이 본인들의 선거 운동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제기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자, 임세현 대변인, 이동관 위원장 발언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동관 위원장이 본인의 신분이 지금 어떻게 보면 준 국무위원이잖아요. 장관급이니까 예. 완전한 국무위원은 아니고 준 국무위원이고 정치적 중립 의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착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본인이 판산주합니다. 왜 본인이 이제 헌법이나 법률에 의해 위반 행위를 한 적이 없다라고 미리 선포하고 판단을 합니까?
이것에 대해서 국민적인 심판을 받고 법정에 가서 해결을 하면 되는 거예요. 왜 본인이 미리 판단을 합니까? 그리고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했는데요. 국민은 이미 이동관 후보자가 태어나지 말아야 할 귀태라고 이미 규정을 지었습니다. 시작부터요. 이동관 위원장 그 인사청문회 때부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거짓말로 일관했고 점심 먹으러 다녀와서 생각해 보겠다라는 희대의 명언을 남겼으면서 국민을 모독했던 행위에 대해서 국민들은 당신 절대로 오지 마, 하지 마라고 이미 국민적 심판을 내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어거지로 억지로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동관 위원장이 필요하다 보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업무에만 충실을 하면 됐었어야죠. 왜 위법행위가 없습니까? 그동안 위법행위 차고 넘칩니다. 일단은요, 직권남용도 있고요. 사실상 업무방해 혐의도 있는 것입니다. 직권남용은 지금 뭐 박문진 이사 같은 거 막 자기 맘대로 넣었다 뺐다 기소한 사람 다시 집어넣었다가 하는 이런 행위 자체도 직무유기인 것이고 덧붙여서 그 업무 방해인 것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방송편 위반, 그 방송 편집권 위반, 본인이 아무리 그 방통위원장이더라도 이 방송국의 편집 권한은 존중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번번이 위반을 하고 있고요. 심지어 방통위가 인터넷 신문까지 규제를 합니다. 지금까지 그런 사안은 없었어요. 아무리 논란이 있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뉴스타파 같은 경우도 압수수색까지 하고 방송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본인들이 판단합니다. 위법행위 너무나도 많은데 본인이 위법행위 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또 심지어 뭐 가짜뉴스를 심의하겠다. 가짜뉴스는요, 심의하시는 거 좋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글로벌 트렌드다 이야기를 했는데요. 글로벌 트렌드. 그럼 외신에다가 우리가 단 한마디로 항의한 적 있습니까? 먼저 아사히 신문에 항의하셔야죠. 우리 그 윤석열 대통령 이른바 오므라이스 한일 정상회담 갔었을 때 일본 외신으로부터 후쿠시마 오염수에 의제가 있었다, 독도도 의제에 있었다, 위안부 합의도 의제에 있었다라고 일본 외신에서 나왔지만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가짜뉴스잖아요, 그러면? 우리 대통령실 입장이라면? 그럼 빨리 어떠한 법적인 조치해야 되죠. 그리고 최근에도 총선 전에 후쿠시마 오염수를 빨리 방류하라고 한국 정부에서 요청했다라는 아사히 신문 보도 있었습니다. 가짜뉴스 아닙니까? 정부의 입장에서는 빨리 조치하셔야죠. 이런 임무를 하시라고 방통위원장 가셔야지 애꿎은 본인이 판사의 역할을 하라고 그 자리에 가 있는 거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이동관 위원장이 저렇게 큰 소리를 치는데 이쁜이님, 언론들이 이동관 임명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탄핵 운운한다고 하니 되물어 볼게요. 임명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언론 장악, 언론 탄압, 법치에 어긋난 위원장의 마음대로의 안건 처리, 임명 등 온갖 못된 일들을 짧은 기간에 다 처리한 건 뭐라고 변명하겠습니까? 참 뻔뻔하네요. 그리고 이명옥님, 애초에 그 자리에 오를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의견 주셨는데, 예. 이게 이제 이동관 그 위원장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미시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국회라는 것은 3권 중에 하나고 국민의 대표들이 각각의 개개 헌법기관이 모여 있는 뭐 예를 들어서 옛날에 우리 근대 시절에 보면 그때 이렇게 어떤 혁명이 일어나거나 시민혁명이 일어났을 때 가장 그것의 주체 세력이 결국 입법의회 아닙니까? 그죠? 프랑스 혁명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자유민주주의 근간이에요, 의회라는 것은. 그러면 이 의회가 가장 중요하게 하는 게 아주 미시적인 법안이고 뭐 어디서 법률을 위반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민주적 통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는 게 탄핵 사유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헌법 위반은 아주 부지기수로 많죠. 지금 처음부터 인사청문 할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계속 하고 있는 행태들이 방송 편집권을 침해한다든가, 그 다음에 이 KBS 문제에 대해서도 보면 완전 일방적으로 막 시행령으로 막 밀어붙이고요. 그것도 저는 좀 이상하다. 이게 위헌이나 위법일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 YTN 매각하는 문제도 어떻게 보면 이게 그렇게 관여할 수 없는 건데 이걸 막 자신들이 관여하고, 물론 그전에도 그렇게 해온 적이 있었는데 그 전에 했다고 해서 지금도 문제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전에도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언론, 출판의 자유, 그리고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대한 위협이고요. 그리고 그것은 자유민주주의의 헌법 질서를 위반하는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더 큰 범위에서 우리가 담론 어떤 큰
스펙트럼 속에서 이분에 대한 건 국회가 말이죠. 민주적 통제라는 자신들의 책무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올해 안에 그러니까 이분이 내정되는 과정 자체도 이런 자리를 갖다 그렇게 일방적으로 내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방통위 같은 거를요. 그래서 이분이 이미 내정되는 과정도 헌법 정신에 위반이 되고요. 그래서 이거 사실은 진작에 탄핵을 해야 마땅한 사안이고 민주당이 이것도 못하면 저는 야당 그만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국회에 있었으면 이건 아마 틀림없이 굉장히 세게 진행을 했을 거예요. 아까 그리고 민주당이 자꾸 자잘한 얘기하지 말고 민주적 통제라는 얘기를 하세요. 헌법질서 얘기를 하고 좀 멋있게 야당 활동을 했으면 좋겠어요. 레몬님이요. 이동관 씨가 해야 할 일은 스스로 하차하는 일입니다.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으면 그동안의 잘못을 국민께 사죄하고 사퇴하세요. 김두래님, 민심의 탄핵은 이동관 본인입니다. 아싸님, 이동관 같은 자를 탄핵하지 않고 누구를 탄핵합니까? 그러면 국회가 뭐하러 있습니까? 이런 걸 주셨는데 안진걸 소장, 예. 이동관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제기한 탄핵 사유 보면 차고 넘친다고 봐야죠. 예, 맞습니다. 이원주 의원님 말씀처럼 일단 기본적으로 이동관 위원장, 원희룡 장관이나 특히 한동훈 장관을 보면 우리 헌법이 정말 공무원에 대해서는 중대하게 국민 정체 봉사자이고 또 정치적 중립을 명시해놨습니다. 근데 어느 보수적인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뭐 우리 편이어서 속 시원할 수는 있겠지만 야 너무 이 사람들 국회 갖고 막 야당 의원들한테 소리 지르고 압박하고 음해하고 또 무슨 악마라도 되는 것처럼 너무나 쉽게 함부로 말하는 거에 대해서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꽤 있거든요. 왜냐하면 정치적 중립이라는 거나 공무원의 최소한의 어떤 품위, 성실 의무를 전혀 지키지 않는 게 너무 빤히 드러나니까. 그리고 특히 방통위원장은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앞장서서 수호해야 되는데 그 헌법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미국 수정헌법 1조도 표현의 자유로 나와 있는 것처럼요. 근데 그것을 앞장서서 탄압한다. 그러면 사실 구체적으로 위법한 사유들도 적시가 돼야 됐지만 정면으로 이동관 위원장이 또는 한동훈 장관이 헌법상의 중대한 국민 전체의 봉사자의 원칙, 정책 중립을 준수하고 앞장서야 될 원칙, 또 무죄 추정이라든지 언론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를 앞장서 수호해야 할 원칙들을 위배하는 것들을 쭉 적시한다면 저는 보수적인 국민들께서도 그 정도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탄핵이 불가피하다는 느낌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사부재리는 말도 안 되는 건 부결이 되질 않았기 때문에 다시 야당이 힘있게 이 부분을 추진해야 된다고 보고요. 탄핵 때문에 역풍 분다라는 걱정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상민 장관 탄핵했을 때도 전혀 역풍이 없었습니다. 이태원 참사의 정치적, 도의적, 행정적 책임을 묻는 거에 많은 국민들 오히려 찬성했습니다. 헌재에서 결정과는 별개로요. 예. 마찬가지로 탄핵을 남발해서도 저도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최소한 이동관, 한동훈 두 분 정도에 대해서는 국회가 입법부로서 행정부의 감시 견제라는 차원에서 충분히 진행할 수 있고 앞으로도 이 두 사람 같은 사례를 탄핵을 안 하면요. 앞으로 행정부의 대통령의 앞잡이 노릇하는 장관이나 국무원이 와서 날마다 오히려 감시 견제를 해야 되는 국회를 오히려 압박하고 짓밟는 일이 계속 반복될 것입니다. 용어만 하나 좀 정리하고 가죠. 일사부재리, 일사부재의 이게 네. 좀 다릅니다. 법원에서 재판했을 때 같은 사안을 가지고 또 재판 못하는 거는 일사부재리이고 국회에서 한번 처리한 안건 또는 올라간 안건을 다시 못하는 게 이제 일사부재의이고요. 근데요 방통위 같은 경우에 방통위원장 지금 이제 직무 정지를 시키면 한 명 남으니까 이거는 사실상 방통위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비판하는데요. 어렵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지금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방통위 구성이 전부 5명입니다. 합의제 기구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국민들이 아셔야 합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하고 여당 추천 이상인 방통위원 2명이 지금 회의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그냥 놔두면 그게 무슨 합의제 기구입니까? 여당 2명이서 안건 올립니다. 예. 회의합시다. 예, 통과할까요? 땅땅. 그게 무슨 합의제고 그게 무슨 민주적인 운영입니까? 이건 없는 것만 또 못한 거죠. 야당의 반대 의견도 없고 논의도 없이 그렇게 하는 것 저는 차라리 없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방통위원장 탄핵한다고 방통위가 뭐 무력화된다. 무력화돼야죠.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무력화시켜야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임세현 대표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른바 그 독수리 오형제를 하라고 방통위원을 구성해 놨더니 그냥 암수 한 몸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야 이거 어때 하놓고 그래 내가 좋아 땅땅땅. 그러니까 저희 민생경제연구소가요 소장이 2명이에요. 안진우 소장이랑 저랑 공동 소장인데 그냥 우리 둘이 커피숍에 앉아가지고 우리 이거 오늘은 뭐 해볼까요? 그럽시다 땅땅땅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시민단체는 그럴 수 있어요. 뭐 어차피 여기 뭐 저희가 기부금 받는 단체도 아니고 한데 어쨌든 공적인 단체 아닙니까? 공적인 단체에서 이런 식으로 행하는 기구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국민 세금 받고. 그러니까 차라리 이거 잘 독임제랑 똑같은 거죠, 독임제. 그래서 제가 암수 한 몸이라고 얘기를 드리는 게 바로 그 의미였습니다. 암수 하면 딱 맞네요. 네, 예. 이게 무슨 민주적입니까? 아니 신인규 위원장 왜 5명 합의제로 방통위를 운영하도록 규정을 해놨습니까?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방송통신위원회라는 기구 자체가 상당히 그 방송의 독립성, 중립성 그거에 대한 전권을 가지고 있는 기구이기 때문에 사실 언론은 어느 한 진영이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 전체적으로 행정부 안에 위치는 돼 있지만은 거기에 대해서는 운영에 있어서는 위원 추천도 여야가 공평하게 하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균형 있고 합리적인 기구 운영을 명해놓고 있는 것인데 지금 방통위는 사실상 이제 기능이 무력화된 것이죠. 무력화된 것이고 거기에 모든 책임은 전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결국 지금 이 방통위의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전 이동관 위원장의 핵심인데 이동관 위원장은 애초에 방통위원장 자격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MB정부 때 홍보수석을 지냈고 이분이 임명 과정 때부터 상당한 비판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고 역시나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이제 국민들의 불만이 높다 이렇게 보는데 저는 지금 이 모든 문제를 지켜보면요. 마치 예를 들면 국민의힘에서도 국민의힘의 가장 큰 문제가 윤석열 대통령의 사당화 아닙니까?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사당화를 고치지 않고서는 아무리 인요한 위원장을 계란으로 때려도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모든 사태의 원인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기 때문에 저는 이동관 위원장에 대해서 탄핵을 걸면 거기에 대해서 의회에서는 당연히 의결이 되겠지만은 이것이 또 헌법재판소에 갔을 때는 이상민 장관 사례를 봐도 사실 또 기각이 나올 것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소모적인 그런 행동들을 더 반복할 것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야당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완전히 저는 견제를 걸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탄핵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공소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혐의들이 객관적으로 인용이 돼야지만 헌재에서는 인용이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했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지금 뭐 박정훈 대령 수사 외압 사건이라든지 뭐 양평고속도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빠르게 수사가 이루어져서 저는 그 몸통을 더 짚는 것이 더 낫지 않겠나 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애청자들께서 아니 그러면 민주당에서 필리버스터 신청해서 계속 했으면 안 됐나요? 그러는데 임세현 대변인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신청 안 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안 한 걸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리버스터가 어느 한쪽이 아니라 사실상 무제한 토론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쪽에서 하는 필리버스터가 준비되어 있다는 걸 보고 아마 그러고 나서 바로 이제 상정해서 처리를 하려고 이제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허를 찔린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 경로로. 근데 그전에는 여야에서 그렇죠. 양쪽 다 자유 토론하고 발언하고 그랬던 것 맞아요. 같은데요. 제가 그 테러 방지법 네. 필리버스터 그때 했었거든요. 그때 제가 이제 그 언론이 아니라 시민들의 어떤 기본권 이런 관점에서 저도 그때 한 6시간 이렇게 했었는데 사실은 이 필리버스터 같은 걸 통해서요. 우리 국회가 국민들에 대해서 자신들이 주장하는 법안의 어떤 밑바탕이 되는 철학 그리고 그 취지 이런 거를 설명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국민들이 그걸 다 보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이 이게 바로 의회구나 하는 거, 이게 바로 정치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번에 국민의힘도 굉장히 잘못한 게 이 필리버스터를 신청을 했으면 그 노란봉투법이라든가 이 뭐 방송법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반대하는 거는. 근데 노란봉투법 같은 건 사실은 이 어떤 경제 철학에 대해서 좀 이견이 있을 수 있거든요. 문제의식은 있다 하더라도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방식에서는 이건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말 자신들이 그런 걸 주장을 할 거면 국민들한테 그 바탕이 되는 생각과 대안 이런 것들을 충분히 제시를 하면서
그 과정에서 보통 제3의 대안들이 나옵니다. 필리버스터를 하다 보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국민들이 아, 정치란 저런 것이구나. 아, 우리나라도 이 유럽 같은 저런 정치를 하는구나. 미국처럼. 이걸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 국민의힘이 이런 거 정략적으로만 이용했다. 이거 굉장히 문제가 있었고요. 어떻든 제가 볼 때는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라는 것은 여야를 떠나서 모두가 헌법기관으로서 이 민주적 통제를 해야 되는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방통위에 대한 문제를 너무 이렇게 네 편 내 편 갈라서 생각할 게 아니고요. 사실은 국회의원으로서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어떤 사명을 가지고 민주적 통제를 할 거냐, 대한민국 국민들을 대변해서 기본권을 어떻게 보장할 거냐, 언론의 자유를 어떻게 확대시킬 거냐, 이 관점에 생각했는데 지금 우리 국회가 어떻게 돼버렸냐면 서로 막 싸우면서 네 편 내 편 하다 보니까 필리버스터 한쪽에서 신청을 하면 한쪽은 아예 안 해버리는 논쟁 자체가 없는 정치가 돼버려서 이건 매우 심각한 문제고요.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이게 설사 나중에 헌재에 가서 기각이 된다고 하더라도 국회는 민주적 통제라는 자신들의 책무를 다해야 된다. 이게 전혀 터무니없으면 모르지만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국회는 그것을 헌재로 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지금 탄핵 정국은 전쟁입니다. 전쟁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대방의 수를 미리 예상하고 내다보고 대비하고 또 그 수에 대비해서 또 다른 수를 준비하고 그랬어야지요. 민주당 전쟁에서는요, 졸면 죽습니다. 졸면 죽어요. 정신을 좀 똑바로 차리고 대응을 해야지요. 이동관 방통위원장 일단 탄핵 주춤해졌는데요. 발의했다가 민주당이 지금 탄핵안 철회서를 제출했습니다. 다시 발의하겠다고 하는데 일단 여야 원내대표 탄핵안 보류된 이후의 반응들 한번 들어보시죠. 당초 이 법안에 반대 토론을 하겠다고 했다가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안이 올라오니까 필리버스터를 전격적으로 철회한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자신들의 반대 토론을 하겠다고 한 것조차도 이동관 지키기 위해서 그 권한을 내려놓는 걸 보면서 얼마나 방송장악이 이 정부에게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면 방통위원장 지키기 위해서 이런 꼼수까지 쓰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충분히 사실은 이걸 예상을 했었습니다.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거나 또는 필리버스터를 조기에 종결해서 사실상 탄핵안 처리를 무산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서도 충분히 저희가 원내에서는 여러 그 시나리오에서 상정했던 상황이고요. 우리가 제출한 탄핵안이 본회의에 72시간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의총 이후에 의장님과 면담을 통해서 본회의 개최를 요구할 생각입니다. 우리 당은 소수당이 다수당에 대항할 수 있도록 법률에서 보장하는 유일한 수단인 필리버스터를 포기했습니다. 정쟁의 누림은 민주당이 탄핵 소추권을 악용하여 전국의 혼란을 초래하고 국가 업무를 마비시키는 것을 묵과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이 취임한 지 3개월이 안 된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한 것은 방통위의 업무를 장시간 마비시킴으로써 가짜뉴스와 편향뉴스를 적극 활용하여 총선에 반드시 이기겠다는 일그러진 욕심 때문입니다. 또한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는 팀을 이끌고 있는 이정섭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 시도 역시 명백한 방탄 탄핵일 뿐만 아니라 보복 압박이고 노골적 사법 방해 행위입니다. 민주당에서 필리버스터 처리를 꼼수라고 비판하지만 꼼수를 쓴 쪽은 다름 아닌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의 오만한 힘자랑은 상식의 범위를 넘어도 한참 넘어섰습니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정치 파탄, 민생 파탄을 부르는 탄핵 중독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여전히 탄핵 의지를 굽히지 않는 민주당의 반민주적 의회 폭거를 국민들께서 엄중하게 심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왜 민주당이 탄핵하려고 합니까? 잘못을 저질러도 벌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벌을 안 받습니까? 검찰이 자의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이 제대로 된 판단을 하고 정말 벌을 줄 사람 벌을 주고 위법 행위를 한 사람은 제대로 처벌하고 그렇게 한다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이번에 검사 2명 또 탄핵을 안건을 냈죠. 한 사람은 손준성 검사장. 어떤 사람입니까? 고발 사주 의혹으로 지금 공수처에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검사장으로 승진을 시켜버립니다. 고발 사주 뭡니까?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해서 처벌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야, 저 사람 고발해. 그렇게 해서 수사를 한다면 그게 검사입니까? 근데 그렇게 한 의혹을 받고 있는 거죠. 그리고 수원지검의 이정섭 차장검사 어떤 의혹이 있습니까? 코로나 와중에 자기 처가 쪽인가요? 그 관련이 된 곳에 가서 뭐 마음대로 쓰고 그랬는데도 징계를 안 받습니다. 그러니 벌을 받아야 할 사람을 벌을 주지 않으니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탄핵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징계를 하고 제대로 처벌을 해야 될 검찰인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 할 수 있는 방법이 그것 말고 뭐가 있겠느냐. 이게 민주당의 논리인데 지금 뭐 이렇게 하는 걸 보면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꼭 삼국지에서 전쟁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양쪽이 딱 마주보고 있는데 저쪽 장수들이 말을 타고 와서 성을 향해서 마음껏 조롱을 해야 됩니다. 야, 이놈들아, 뭐 너네들이 할 테면 마음대로 해봐. 뭐 나오기만 해. 바로 처리해 줄 거야. 그럴 때 어떻게 했습니까? 내 저놈을 그냥 두지 않으리. 관우가 청령 언월도를 들고 나가면서 상대 장수의 목을 따지 않습니까? 장비가 뒤따라 나가서 형님 내가 있어 하고 받쳐주지 않습니까? 그래야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이 그 장수를 믿고 성을 지키지 않습니까? 벌벌 떨고 있으면은 그건 성 무너지는 건 금방이죠. 근데 지금 형국이 한동훈 장관은 탄핵할 테면 해봐라.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오히려 그러면 너네들이 민심의 탄핵을 받을 걸 검찰총장은 어떻게 합니까? 나를 탄핵해라 큰 소리 칩니다. 지금 이런 형국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민주당의 검사 탄핵 이유를 우리 국민들은 그리고 검찰은 잘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검사 탄핵은 검사의 당대표 수사에 대한 보복 탄핵입니다. 검사를 겁박하고 검찰을 마비시키려는 협박 탄핵입니다. 그리고 당대표의 사법 절차를 막아보려는 방탄 탄핵입니다. 검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검사를 탄핵한다면 앞으로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을 선고한 판사들을 탄핵하려고 할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부당한 탄핵은 그만두어야 합니다. 그래도 검찰을 탄핵하겠다고 한다면 검사들을 탄핵하지 말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책임진 저를 검찰총장을 탄핵하십시오. 검찰은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고 싶습니다. 검찰에 일할 기회를 주시기를 국민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자, 임세현 대변인, 검찰총장이 그렇게 나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지금 뭐 우리 한동훈 장관을 비롯해서 뭐 이동관 후보자도 이동관 위원장도 그렇고 다 자기 탄핵하라고 그러는데요. 무슨 단체로 학원 다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 워딩이요. 한동훈 장관 하는 워딩이랑 굉장히 비슷해요. 이분들은 최소한의 정치적 중리 의무를 지키지도 않습니다. 검찰을 탄핵하지 말라고 지금 뭐 정치 검찰 탄핵을 이야기하는데요. 수사로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찰입니까? 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예전에 후보 시절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검찰이 수사로 보복 그동안 하고 있었습니다. 초유의 야당 대표에 대해서 300여 차례 넘는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최초로 야당 대표를 무자비하게 구속영장을 치고 있으며 지금도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야당에 있는 야당 대표실을 비롯해서 야당에 있는
뭐 그 국회의장실까지 침범을 했었던 초유의 일들을 검사들이 벌이고 있습니다. 민생으로 들어가시겠다고 검찰이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지금 수원지검, 이른바 이재명 대표가 이 기소되어 있는 그 수원지검의 미제 사건이요, 역대 최대입니다. 왜 이렇게 미제 사건이 많을까요? 이런 거 처리하라고 검찰이 있는 거지, 왜 하다못하면 뭐 틈만 나면, 압수수색 틈만 나면 야당 대표 잡아가기, 틈만 나면 야당 의원들 잡아가기 하는 짓을 지금 검찰이 하고 있는 것인데, 좀 본인들을 되돌아보십시오. 누가 지금 정치적인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인지. 1년 반 동안 이 일이 지속됐습니다. 1년 반 동안요. 그러니까 제발 민심으로 들어가시라. 검찰은 특수한 임무를 하긴 하지만요, 국가의 녹을 먹는, 국가의 세금을 먹는 공무원입니다. 법무부 산하의 검찰청 밑에 있는 공무원입니다. 그 공무원에 대한 신분을 좀 제발 깨닫고 제발 민생 속으로 들어가지고 이 미제 사건부터 해결하시기를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차라리 나를 탄핵해라. 검찰총장 발언. 안진걸 소장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그러니까 저는 이현석 청장이 엄청난 지금 국민들의 큰 무례와 신뢰를 범했다 생각하는데, 일하게 해달라 그랬잖아요. 국민들 여론조사를 보면요, 김건희 씨 주가 조작, 양평고속도로 비리, 그리고 뭐 최은순 씨 잔고 조작, 부동산 투기, 정말 이런 거 정말 우리 국민들 너무너무 싫어하고 이런 걸로 허탈감을 갖고 있거든요. 제대로 수사 하나도 안 합니다. 그래 놓고 한다는 일이 맨 야당 대표만 괴롭히는 수사를 하는데, 자, 그럼 손준성 씨가 지금 뭐 야당 대표와 관련된 수사를 하는 사람입니까? 뭐 야당을 수사하니까 보복이라고 지금 목소리를 높인. 손준성은 지금 야당 대표에서 아무 관련 없는 고발 사주의 주범이고, 휴대폰 비번도 제공 안 하고, PC 그 당시 검사실에서 대검 범죄정보수집관실에 증거인멸까지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검사가 해서는 절대 안 되는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지금 기소까지 되어 있고, 오죽하면 공수처에서 구속영장도 2번이나 청구했었습니다. 아무 상관없는 손준성. 그다음에 이정섭도 만약에 야당 대표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어떤 직권남용이 있어서 야당이 탄핵을 추진했다면 그거에 대해서 보복이다, 반격이다 할 수가 있지만, 여러분 이정섭 차장검사 지금 언론의 포털에 쳐보십시오. 그 비위가 심각합니다. 본인이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거 2번이나 인정을 했습니다. 뭐 한동훈 장관은 뭐 심지어는 그 엄청난 부잣집인데 자동차 관련 세금 안 내려고 위장전입 한 거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완전히 자범 수준의 범죄를 저지른 거 본인도 인정했는데 그걸로 국민한테 사과도 안 하고 처벌도 안 받고 있습니다. 거기다 이정섭 차장검사 지금 이현 정권에서 맨날 뭐 마약 수사한다고 지금 연예인들 날마다 막 들쑤시고 있던데, 자기 처남의 마약 수사를 무마한 것에 관련됐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경찰이 들여닥쳐서 모바일 검사자니까 영장 없으니까 못 받는다. 근데 그 전에 뭐 가족한테 내가 전화 받고 왔는데 임의로 내가 제출할 의무가 없다라고 지금 설명해서 경찰이 철수했다고 하는데, 그 가족이 지금 매형인 이정섭 차장검사로 추정된다는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진짜 심각한 범죄가 하나 또 제기됐죠. 어저께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범이랑 뭐 이정섭을 고발했는데요. 그 처남이 누구 A씨, B씨 등 자기랑 같이 일하는 사람들 범죄 경력이 있는지 조율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준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지금 100% 확인은 안 됐는데, 와, 공무원인 검사, 그 중에서도 법을 가장 잘 지킬 검사가 남의 전과를 청구를 받고 조사해준 다음에 알려줬다. 이런 의혹이 지금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거거든요. 본인이 인정한 것도 있고 인정하지 않는 것도 있는데, 이건 지금 검사를 해서는 안 됩니다. 당장 옷을 벗겨야 될 상황이고, 대검에서 오히려 고발해갖고 수사를 해야 됩니다. 공수처에다가. 근데 비호하면서 이게 탄핵 추니까 마치 야당을 수사하는 사람의 보복이다, 방탄 탄핵이다, 자기를 탄핵해라. 이원석 검찰총장도 이렇게 목소 높일 입장이 안 되죠. 본인이 민주당 돈봉투 사건 때 실체도 모르면서 마치 한동훈과 같이 엄청난 국기문란이 되는 것처럼 몰아가더니, 이원석 검찰총장이야말로 서울중앙지검장 이영렬이 돈봉투를 뿌렸을 때 그 자리에서 낼름 돈봉투 받아먹은 사람입니다. 저는요, 최소한 여러분, 제가 잘못한 게 있었는데 그게 걸렸다. 그럼 남 비판할 때 저는 그 이야기 못합니다. 개인적인 최선의 양심으로. 본인 돈봉투 70만 원 받아 걸렸습니다. 근데 민주당 의원들 50만 원, 100만 원 돈봉투 받은 거로 엄청난 범죄인 것처럼 이원석이 직접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짓 하면 안 되죠. 신인규 대표, 이원석 총장, 검찰은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검찰이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까?
저는 지금 이 참 검찰권을 둘러싸고 지금 뭐 너무나도 그 오래된 지금 논쟁이 이어져 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저도 지금 검찰에서 했던 그 수사들에 대해서 이제 좀 평가할 때는 됐다, 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사실은 뭐 손준성 검사나 이정섭 차장검사에 대해서 이제 탄핵안이 발의됐다가 지금 철회가 된 상황인데, 저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는 처음에 시도될 때 그 목적은 저는 타당했다고 봅니다만은 지금은 상당히 좀 궤도를 많이 벗어난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저렇게 다소 좀 뻔뻔하게 저렇게 나올 것이 아니라 검찰권 행사라는 것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았다라는 것을 좀 자각하고 인식을 하셔야 되는데, 저런 식으로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참 국민들의 정서와는 많이 동떨어져 있다 이렇게 보고요. 저는 즉 검찰에 대해서는 사실 검사는 좀 수직적인 관계로서 일을 하기 때문에 즉 검찰권의 이런 편향적인 행사에 대해서는 저는 차라리 이원석 총장에 대해서는 뭐 국회가 저는 탄핵에 대해서 저는 검토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렇게 생각하고요. 뭐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까지는 지금 뭐 탄핵을 논의하기에는 조금 뭐 시기적인 상황을 좀 보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결국 국회에서 이런 여러 가지 검찰권이라고 하는 신성한 그 권력을 오남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검사 탄핵은 저는 좀 필요하다. 검찰에 대한 통제 수사는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현주 의원, 검사 출신 윤석열 대통령 됐을 때 검찰 독재 정권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걱정들이 많이 나오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상했던 것보다 더 합니까? 뭐 덜 합니까? 저는 다 예상을 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대선 때 반대했죠. 저분이 후보되는 거에 대해서. 왜냐하면 평생을 검찰에 계셨고 그 검찰의 대부분을 또 특수부라는 곳에 있었기 때문에 형사 검사하고 달리 특수부라는 것은 굉장히 정치적인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심각한 문제다. 그래서 이 나라가 완전히 그냥 사법 어떤 수사기관, 모든 이 수사기관들의 수사로 정치가 뒤덮이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제 예상대로 됐어요. 근데 아마 국민들은 그 당시에 제가 그 주장을 할 때 상당수의 중도층이나 또 보수층에서는 그걸 잘 안 믿으시더라고요. 그럴 리가 없다. 왜 그러냐면 또 일부 민주당 출신들까지도 뭐라고 하냐면 그분이 그래도 검찰개혁을 할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검찰총장으로 되고 그때 인사청문회하고 할 때 정말 천연덕스럽게 검찰개혁과 이런 걸 하겠다고 막 큰 소리를 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짜 그럴 수도 있겠다. 누가 그러길래 그런 생각했는데 역시나였고요. 지금 보면 이 검사들 이 탄핵하는 문제는 내용이 전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만 이게 검사들 하나하나를 다 국회가 탄핵할 수는 없을 텐데 앞으로 이것을 국회 탄핵 말고 어떤 국회의 어떤 산하기관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런 걸 어떤 걸릴 수 있는 통제기관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은 듭니다. 나중에 개헌을 하거나 뭔가 개혁을 할 때 본격적으로 저는 이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검사들은요, 대개 보면 이 무죄가 나와도요, 자기가 기소를 마구잡이로 했는데도 그게 만약에 무죄가 나왔어요. 기소를 했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최소한의 어떤 고가의 불이익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기소를 하고 나면 공판 유지가 다른 검사한테로 넘어가 버리니까 이 수사한 검사는 완전히 손을 떼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불이익을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윤 대통령처럼 특수부 같은 경우는 거의 그러한 그 무죄가 나오는 거에 대한 부담이 전혀 없이 마구 수사를 하는 그런 특히 별건 수사를 통해서 이런 게 있는데 이것은 심각한 그 헌법 질서 위반이라서 저는 이건 뭔가 나중에는 지금은 일단 구체적인 한 대표적인 사례들 특히 손준성 검사 같은 경우에는 그분은 문제가 분명히 있고 그게 지금 현재 재판에서 이렇게 나왔는데도 또 지금 승진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건 제동을 분명히 국회가 민주적 통제를 해야 되고요. 앞으로는 뭔가 이제 지금은 좀 어려울 것이고 총선을 통해서 저는 범민주 그러니까 민주당뿐만이 아니라 이 어떤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어떤 정책 개혁 정책의 연합이라는 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적어도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 민주주의나 헌법 질서 위반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개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검찰권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자면은 이 공수처가 검사는 수사 대상으로 돼 있거든요. 공수처가 일을 제대로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검사에 대한
수사도 좀 앞으로 활발하게 해야 될 것 같고, 이 검찰도요, 아까 이현주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무죄로 나와도 책임지지 않고요. 또 하나는 이 덮어주는 문제가 또 심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검찰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한 사건들에 대해서 어떠한 의견인지, 그러니까 기소 의견인지 아닌지, 그리고 검찰에서 이제 재판을, 공판을 진행하면서도 어떤 식으로 이 사람들이 그 공판을 유지했는지에 대해서도 전 당연히 평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잘못된 검사들에 대해서는 국회가 좀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것을 좀 활성화해야 된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 부분만 좀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변호사를 하니까요. 정관예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주 놀라운 게 사실은 법원 판사들이 더 이제 법 쪽에 내서는 더 권위를 인정받고 더 존경받고 하거든요. 그런데 변호사 세계에서 정관을 보면 검찰 출신, 고위 검찰 출신 변호사가 훨씬 비쌉니다. 아니, 이게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판사 정말 뭐 서울지방법원의 무슨 수석 부장판사 또는 뭐 거의 뭐 무슨 법원장 정도 하신 분도 그저 이 보면 크게 이제 자기가 하는 일에 비례해서 보통 그 어떤 난이도에 비례해서 수임료를 받는데요. 검찰 같은 경우는 이게 뭐냐면 구속 여부, 그죠? 그 다음에 뭐 이게 완전히 고무줄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딱 옷 벗으면요 수십억을 금방 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막 세금 처리도 잘 안 하고, 그죠? 과세 처리 잘 안 되고 그냥 막 하는데, 근데 이런 거를 갖다가 전혀 국세청에서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저는 제 얘가 참 같은 변호사로서 이런 얘기하기 그런데, 이거 정말 이게 왜 그러냐. 결국에는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이 재량이 엄청나게 남용될 여지가 있으니까 거기다가 돈을 막 퍼붓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이런 시스템은 이거는 근대 국가가 아니에요. 이거 반드시 개혁해야 됩니다. 근데요, 절대로 감출 수 없습니다. 이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손준성 검사 고발 사주 지금 관련 재판도 열리고 있는데, 그때 당시 수사정보기획관실에서 근무했던 검사가 손준성 검사한테 보고한 기억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재판장이 여러 차례 보고한 적이 없냐, 기억이 안 나냐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보고한 적이 없다고 그러면 되잖아요, 안 했으면. 그런데 계속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기억이 안 나면서 어떻게 검사는 하는지 참 궁금하지요. 다 나중에 밝혀집니다. 키를 쥐고 있는 김웅 의원도 언젠가 얘기를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까 이원석 검찰총장 나를 차라리 탄핵하라라고 하면서 민주당의 검사 탄핵이 검사의 당 대표 수사에 대한 보복 탄핵이라고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했던 발언 들어보시고 검찰총장 발언이 맞는지, 홍익표 원내대표의 발언이 맞는지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경고합니다. 국회가 검사 탄핵에 나서게 된 것은 위법을 저지른 검사를 징계해야 할 검찰총장이 도리어 이들을 감싸는 데 급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말의 양심이 남아있다면 국회가 나설 수밖에 없도록 부담을 떠넘긴 본인의 직무유기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검찰의 현실에 대해서 되돌아봐야 됩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얘기합니다. 수원지검 이정섭 검사에 대해서는 이미 비리 혐의가 상당 부분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검찰 내에서도 감찰이 진행되고 있다면 직무정지나 업무배제부터 신속하게 하십시오. 임순현 대변인, 이정섭 차장검사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됐는데 검찰이 지금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전혀 하지 않죠. 그러니까 검찰은 서로 봐주기 수사하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수많은 검사 비리가 많이 있었습니다. 뭐 많이 들었을 거예요. 샤넬 검사, 그랜저 검사, 그 다음에 뭐 이제는 99만 원 불기소 세트가 나온 검사 등등의 이런 검사들이 있었지만 그냥 우리끼리 기소 안 하면 끝입니다. 그냥 너 이거 잘못했네? 기소 안 하면 끝. 그냥 뭉개기로 일관을 했었고요. 저는 이번에 이원석 검찰총장이 나를 탄핵해라 뭐 이렇게 했던 이런 인터뷰를 보고요. 많은 국민이 맞다 했었을 것 같아요. 우리 검찰총장이 저 사람이었구나. 왜냐하면 많은 국민이 한동훈 장관과
그 한동훈 장관이 검찰총장인 줄 아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분으로 선분이 검찰총장이었네. 그래서 마치 김기현 당대표를 보고 저 사람이 당대표였네 하는 것처럼 우리 많은 국민들도 저분이 검찰총장이고 저런 분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님 탄핵하라면 빨리 나를 해라 할 게 아니라 그냥 본인 사표 쓰시면 돼요. 굳이 뭐 탄핵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아마 한동훈 장관이 검찰총장인 걸로 알았다라고 얘기하셨는데 무슨 뜻인 줄 알겠는데 제가 조금 초를 친다면 한동훈 장관이 검찰총장인 거라고 알았다기보다는 국민들이 하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거는 이제 한 줄로 입에 붙었으니까 그런데 검찰총장이 아니고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시하고 수사 지휘하고 그러는 걸로 국민들이 아마 알았을 것 같아요. 원래는 완전 별개죠. 완전. 하면 안 되죠. 하면 안 되죠. 하면 안 되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당무를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 얼굴과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것처럼 김기현 당대표는 맞습니다. 그 뒤에 숨은 것처럼 비슷한 형국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수사에 개입을 하게 되면요, 이거 다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가 있고 나중에다 수사 덮어준 것으로도 그 자체를 또 범죄 혐의로 수사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지금 이 검찰권이 뭐 이재명 대표 수사라고 하면 뭐 필요한 수사 당연히 전 해야 된다는 입장인데 결국에는 그 수사가 과도해지거나 뭐 과도한 거에 더해서 누군가는 수사를 해야 되는데 뭐 김건희 여사라든지 양평 의혹이라든지 뭐 박정훈 대령의 수사 외압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제 수사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수사 안 한 부분, 죄를 덮어준 거에 대해서는 전 이거 지금 현재 검사들이 뭐 담당자부터 뭐 위에 고위 관리자까지도 이거 다 나중에 문제를 삼을 수밖에 없고 저는 이런 부분들은 발본색원해서 검찰이라는 것이 한동훈의 하수인, 윤석열 대통령의 하수인으로 전락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막아야 된다. 이 부분은 국민들께서 명확하게 하셔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마 총선이 저는 분기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보수 진영도 개혁적인 좀 혁신적인 보수 진영하고 기존에 지금 윤석열을 중심으로 한 이 검찰 세력 내지는 윤핵관 세력이라고 해야 되나? 이 구태 세력들하고의 이제 진검승부를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게 이 싸움이요. 저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뭐 이런 단순한 싸움으로 보실 게 아니고 우리가 2017년에 그 당시에 이제 탄핵 이후에 뭔가 새로운 시대를 국민들이 기대를 했는데 사실 그 부분에서 문재인 정권이 기대에 못 미쳤죠. 그죠? 좀 자신들의 어떤 권력을 독점하는 데만 관심이 많았어요. 그 방송법 이런 게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검찰 이런 거 하나도 안 한 거예요. 그때 할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권력을 장악하는데 너무 관심을 끌다 보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됐냐면 지금 이 상황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진영을 넘어서서 저는 국가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또 연합할 거는 연합하고 같은 방향을 볼 건 보고 또 각자가 또 반성할 건 반성하고 이렇게 해서 제발 이번 총선 다음에는 조금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냥 상대를 괴멸시키는 데만 집중하는 그런 식의 정치는 이제 그만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저도 약간 덧붙이면 이원석 검찰총장이 얼마 전에 특활비에 대해서 범국민적인 비판과 시비가 제기되니까 그래서 특활비도 마음대로 못 쓰니까 검사들이 검찰 조직을 떠나고 있다라는 황당한 답변을 했습니다. 영수증도 없이 막 돈 봉투를 막 뿌려버리고 자기 건달들이 조직원 관리하듯이 펑펑 썼는데 그걸 본인들이 또 수사까지 한 사람들이에요. 국정원 특활비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상납했다고 수사해서 국고손실, 그 다음에 뇌물, 선거법안으로 구속 기소한 사람들이 본인들이고 본인들은 맘대로 쓰는 거 문제제기 하니까 한동훈도 이원석도 너무너무 불쾌하다. 심지어 검찰들이 떠나고 있다. 어느 국민이 이걸 납득하겠습니까? 저는 이원주 의원님 말씀 크게 공감하는 게 진짜 우리 사회가 이제 업그레이드 되려면 예를 들면 우리가 지역 의료, 그다음에 필수 의료는 늘어나야 된다는데 진보정도 보수가 생각이 똑같잖아요. 또는 건강보험은 정말 아무리 논란이 있다더라도 미국같이 되면 안 된다 뭐 이런 거 최대집 전 회장이라도 보수적 의사 만나면 정말 건강보험은 잘 지켜야 된다 공공주 이런 이야기하면 너무 이렇게 우리가 하나씩 합의에 나와서 우리 사회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 생각하는데 저는 진보정도 보수 간에 그 공공의료 확대보다 더 공감이 높은 게 검찰 권력을 어떻게든 지금보다 축소하고 제어하고 다시는 이렇게 비대하게 본인들이 정치 공작에서 명성을 얻고 그걸로 대권까지 거머쥐고
정부 요직, 주요 여당 요직을 모두 차지하는 그런 일은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 다시 한번 절감하게 됩니다. 대통령도 구속시키고 뭐 수사하고 그러니까 검찰은 대한민국에서 자기들이 가장 대단하고 높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요. 검찰이 대통령을 구속할 수 있었던 것은 국민들이 그때는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검찰 자체가 헌법에서 그렇게 마음대로 하라고 국민들이 부여해 준 권한이 아닙니다. 있는 죄도 없애버리고 입맛대로 검사 출신은 봐주고 법을 막 이리저리 움직여서 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은요, 나중에 반드시 국민으로부터 매우 엄혹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검찰 구성원들이 그거는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아까 제가 삼국지 얘기를 했더니요, 이 상부님이 삼국지에 비유하지 마세요. 자기들이 영웅인 줄 알아요. 그래요. 그 비유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그걸 떠올렸냐면, 하는 짓이요, 전부 다 왜 탄핵을 하려고 합니까? 잘못이 있어서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데 그걸 전부 다 저거 다 이재명 시키려고 하는 거야 라고 몰아붙이면서 나를 탄핵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 맨 위에 한동훈 장관이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민주당에서 이제 한동훈 장관님 탄핵 이야기 계속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한 1년 반 동안 정말 쉬지 않고 저에 대한 탄핵을 얘기해 왔는데요. 그때마다 저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주권자 국민을 위해 할 일 하고 있기 때문에 매번 말로만 겁박하지 말고 하려면 하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 민주국가의 정당 중에서 대한민국의 더불어민주당처럼 습관적, 상습적으로 탄핵을 남발하는 정당은 저는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한동훈 장관 얘기 들어봤는데요. 임세훈 대변인,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 지금 한동훈 장관의 이동관 또 검사들 뭐 여러 이제 탄핵 대상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다 이제 헌법과 법률 위반 사유가 있어서 탄핵을 한 건데 정서적으로 저 탄핵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이지를 높인 장본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한동훈 장관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1년 반 동안 탄핵 남발했다고 그랬는데요. 민주당 1년 반 동안 탄핵 얘기 한 적이 없어요. 최근 동안 한 겁니다. 탄핵 남발한 사람 한 명 있습니다. 민주당에선. 제가 있습니다. 제가. 제가 대단한 사람도 아닐 것이고 1년 반 동안 탄핵 얘기 한 적 없고 그동안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그 한동훈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아까 김기현 대표 말고 윤성옥 대표인가요? 원내대표인가요? 윤재욱 대표인가요? 오만한 힘 자랑하다 보면 정치 파탄, 민생 파탄 난다고 했는데요. 오만한 힘 자랑은요, 힘 무지막지에 갖고 있는 대통령이 하고 계신 거고요. 민생 파탄 지금 대통령이 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탄핵 남발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탄핵 딱 한 번 했습니다. 오히려 대통령이 갖고 있는 권한이 거부권 남발, 대통령이 거부권 남발 마구잡이를 하고 있죠. 저희 탄핵 한 번밖에 안 했어요, 이상민 장관. 그리고 최근에 탄핵 얘기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저렇게 밥 먹듯이 하는 장관은 저는 처음 봤습니다. 아까 무슨 전 세계적으로 더불어민주당 같은 당이 없다 하셨는데 전 세계적으로 저는 저런 법무부 장관 처음 봤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오만방자하고 거부권 마구 행사하고 국회 무시하는 대통령 저는 처음 봤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한동훈 장관 너무나 저기서도 너무나 큰 문제가 나타나는데요.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 헌법이 딱 정해놨습니다. 윤석열을 위한 봉사자도 아니고요. 국민을 위한 봉사도 아닙니다. 야당의 주장이나 비판 또는 탄핵까지 추진하는 것이 과도하게 느껴질 수 있고 부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정말 공정하게 하려고 노력했는데 야권에서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앞으로 좀 더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겠습니다 하는 정도로 옛날에 다 넘어갔어요. 어느 장관도 야당, 제1야당한테 겁박이라는 이런 아주 날선 표현이나 온색적 표현 쓰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상습적으로 습관적으로 탄핵을 1년 반 동안
그런 적이 없습니다. 누가 들으면 진짜 그런지 알겠습니다. 임세현 대변도 얘기했지만 겨우 이상민 장관 탄핵 안 했고 안동환이라고 하는 이것은 최근에 정부과 상관없이 예전에 간첩 조작엔 그 피해자를 다시 보복기소 대법 판결문에 너 공소권 남용했자는 검사 당신 공소권 남용했다라고 해서 다시는 그러지 말라는 주의 차원에서 딱 있었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도 국민들도 검사 탄핵 제도가 헌법에도 있구나, 우리나라 제도 있구나, 요 정도 느꼈지. 그게 과하다고 했다는 뭐 큰일이다, 야당 힘을 남용했다라는 여론도 별로 없었습니다. 뒤에 저희 잘렸지만 뒤에 한동훈 장관이 뭐라 하냐면요, 탄핵을 장난처럼 생각하는 말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야당 내에서도 탄핵에 대한 신중론이 있어서 굉장히 진지하고 치열하게 논쟁을 최근에 하고 있는데 그걸 장난처럼 하고 있다 하면서 그 짧은 순간에도 제1야당에 대해서 조롱하고 음해하고 그걸로 가득 채웁니다. 그러니까 국민 전체의 봉사자이고 정말 엄격한 정책 중립을 지켜야 되고 최소한 국민으로서 품격을 지키는 건 전혀 없이 그냥 야당 공격하냐 정신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국무위원하고 있으면 어떻게 국민통합이 되고 어떻게 여야 간의 합리적인 대화가 증진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인유한 씨가 혁신한다면 저런 국민형 경질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탄핵을 떠나서요. 뭐 민주당이 지금 한동훈 장관 탄핵 소추 발의한 거 아니잖아요. 하려고 하다가 안 했잖아요. 그럼 안 했는데 뭐 이렇게 말이 많아? 아니 저 사람 되게 웃기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저 발언은 한동훈 장관 탄핵도 검토하겠다라고 했을 때 이제 나온 발언이니까요. 예. 발언이 맞는데. 그래서 이제 의총에서 일단 이동관만 하고 한동훈은 보류를 시켰는데 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신인규 변호사, 한동훈 장관 발언 듣고 어떤 생각 드셨나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아까 제가 이제 법률가기 때문에 이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에 대한 최종 판단을 하니까 제가 이제 정무적 판단에서 저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 한동훈 장관은 정말 장관 자격이 없는 무능의 극치, 그리고 뻔뻔함의 극치, 그 야당에 대한 존중이 없다라는 것은 국민 위에 군림하는 그런 장관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아까도 그 짧은 인서트였지만은 거기서도 뭐 할 테면 해봐라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이는데 저것은 오만방자기 짝이 없다. 그러니까 국민을 대표한 국회에서 탄핵이라고 하는 권한을 뭐 행사하는 것이고 말면 많은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그 대상자인 당사자가 저런 식의 반응을 보인다는 건 매우 오만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한동훈 장관은 사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무위원이고 나라에서 녹을 먹고 있는 공무원입니다. 그럼 공무원이면은 야당 지지자들이나 무당파 지지자들은 세금 안 냅니까? 다 그 세금으로 자기들이 월급 받고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참 저런 식의 너무 수준 미달에 저런 한동훈 장관이 법무행정을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저런 부담들은 다 윤석열 대통령한테 가고 있는 것이고, 그 끼리끼리 검찰 정권이라고 하는 그 비판과 그 국민들의 꾸지람을 좀 피하기가 매우 어렵다 저렇게 봅니다. 예, 탄핵 정국을 주제로 토론을 해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글 올려주셨고 슈퍼챗 보내주신 분도 계신데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영일님, 이현주 의원님, 안진걸 소장님, 인수현 대표님, 신인규 변호사님 너무나 반갑고요. 윤 정부의 미스테리한 몇몇 참모들이 아직도 재직하고 있네요. 김대기 실장, 이원석 총장과 잘 알려지지 않은 장관들, 사임하고 집에서 놀고 있는 줄 알았네요. 이런 존재감 없는 참모들이 역대 정부에 있었나요? 애기. 예, 키다리 진실이님 1290원 보내셨는데요. 무슨 뜻으로 보내신 걸까요? 윤석열 대통령 한 달 동안 4번이나 해외 나간다고 합니다. 차비 드리고요. 차비요? 1290원 너무 적은? 왕복 비용이 아닌 것은 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동훈의 습관적인 깐족은 어찌 고칠까요? 대한민국은 검찰공화국이 아니다. 민주공화국이다. 그렇죠? 네, 슈퍼챗 보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잠깐 스픽스몰 소개해드리고 입으로 넘어갈까요? 어제 황금향 소개해드렸는데요. 아주 정말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까지 저희가 공급을 해드리는데 지금 11월 초가 딱 제철 수확 시기라고 합니다. 지금이 제일 맛있을 때인데 물량 확보가 쉽지 않았다고 하네요. 그래도 그 정도는 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이번에 많이 주문하셔서 맛 보시기 바랍니다. 황금향은 한라봉, 천혜향 합친 건데
한라봉의 달콤하고 풍부한 과즙, 천혜향의 싱그러운 향 모두 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황금향 껍질이 상당히 좀 얇은 편이라서 배속에 신경을 쓰기는 합니다만 간혹 가다가 몇 개가 조금 터질 수는 있지만 큰 문제는 없고 터진 것부터 먼저 드시면 좋다고 하는데 제가 받아본 것은 하나도 터진 것 없었어요. 근데 정말 향기롭고 정말 맛있었습니다. 제가 이번에는 다른 때도 그렇지만 이 황금향은 자신 있게 추천합니다. 여러분 가격도 저 정도면 아주 괜찮은 거죠. 아니 근데 우리 하나씩 주면서 좀 이렇게 쉬시고 하면서 목요일 날 와가지고 그때 이렇게 패럴들 드렸는데 지금 떨어졌나 봐요. 앞으로는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예. 우리가 또 맛있다고 어제 먹었거든요, 저녁에. 소감은? 진짜 맛있어요. 네. 아주 좋더라고요. 네. 예, 정말 그 자신 있게. 예. 어제 잠깐 홍게 말씀도 드렸는데 홍게도 어제 많은 분들이 주문을 해주셨더라고요. 지금도 남아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스픽스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전하는 말씀 듣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뉴스는 가시돋친 생선과 같습니다. 잘 발라 드셔야 됩니다. 제가 발라드리겠습니다. 노종면의 뉴발. 소자유 식물성 오메가3 500개 한정 물 없이 입안에서 톡 터뜨려서 먹는 오메가3. 들기름 맛. 이런 맛인데? 심지어 이것도 맛있어요. 심지어 이것도 맛있어. 네네. 예, 2부에서는 총선 앞두고 불고 있는 신당 바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람이 조금 살랑살랑 부는데 다음 달쯤 되면은 안진걸 소장님 좀 태풍으로 바뀔 것 같아요. 아유, 그럼요. 이미 신인규 변호사님의 신당 추진이 예. 그 입장을 떠나서 제발 좀 한국 정치가 상식과 품격 기반하자. 그다음에 정당이란 건 사람들 모아가지고 정권을 획득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그걸 위해서는 현재 권력을 쥐고 있는 자들에 대한 부당한 입성은 그 비판을 필수로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예. 위성정당이 아니고서야. 그런 것처럼 이미 기대를 보고 있는데 뭐 옆에 계시지만 이현주 전 의원이나 이준석 대표님 같은 분들도 나서면 큰 뭐 한 당이 될지 두 당이 될지 또 정의당을 탈당하신 분들이 3인당도 만들어가지고 요즘 막 길거리 캠페인도 열심히 하고 그러던데 아무튼 저는 민주당, 국민의힘 다 문제가 있는 조건이라면 이런 제3신당에서 많은 좀 국민들 지지와 관심을 받아서 전체적으로 선순환 경쟁 구조를 만들자. 그러니까 적극 찬성합니다. 근데 이현주 의원께서는 지금 이준석 대표랑 같이 토크 콘서트 하는데 신당 이준석 대표는 이제 확실하게 정한 것 같고 같이 하세요? 신당을? 저는 이제 국민의힘으로는 나가지 않겠다 이런 상태라면. 그건 확실히 정하셨고. 그렇죠. 그래서 무소속으로 나갈지 아니면 아예 신당에 합류를 해서 이제 좀 중요한 역할들을 하면서 신당을 꾸려나가는데 이제 역할을 할지 이런 것들 고민을 쭉 해오고 있는데 아직 고민 중입니까? 근데 뭐 사실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신당을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따로 할 수 있는 같이 상황은 한다고 그러면 이제 저희가 확인한 걸로 하고 언제쯤 지난번에 그 일부 나온 얘기는 12월 27일 얘기를 하던데 그 날짜로 지금 아마 잡고 있나요? 생각보다 좀 빨리 진행이 돼서 12월 초중순에는 아마 그러니까 뭐 실제로 뭔가 실무적으로 진행을 하는 건 조금 뒤에 가더라도 그 12월 초쯤 되면 거의 판가름 나 있을 모양이.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다만 제가 왜 이제 약간 아직 이제 약간 반발짝 정도 거리를 두는 이유는
이제 모든 건 인식을 같이 하지만 제가 바른미래당을 이제 이준석 대표도 그렇고 둘 다 이렇게 그 당시에는 저희가 창업자가 아니었죠. 그런데 그때 너무 고생을 했어요. 안철수 대표랑 유승민 대표랑 허건날 싸우는 바람에 엄청나게 고생을 하고 더군다나 그 당시에 어떤 일 가지고 싸웠냐면 당의 강령을 정하는데 햇볕 정책이란 용어를 넣냐 마냐. 그 다음에 뭐 합리적 보수와 성찰적 진보라는 그 용어를 쓰냐 마냐. 그래서 그 진보라는 표현이 들어가면 안 된다. 햇볕 정책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면 안 된다. 그 당시에는 이제 유승민 대표 엄청나게 좀 완고했어요. 그래서 그걸로 기자들 앞에서 싸우는 바람에 이게 이제 한 며칠 동안 논쟁이 지속되면서 지지율이 20몇 %가 한 6%, 한 8%로 추락했거든요. 그때 그 당시에 말리는 입장이죠. 또 안철수 대표도 이 굉장히 공천에 대한 욕심이 많아가지고 어쨌든 양쪽에서 막 그러는 바람에 저희는 말리는 입장에 있었는데 그때 보니까 이게 아주 취지는 좋은데 당을 함께 한다는 것은 굉장히 복잡한 문제, 공동 운명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느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서로가 다 서로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근데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서로가 윈윈해야 된다. 서로가 마이너스가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도 이제 사실은 뭐 민주당 쪽 사람이나 뭐 여러 가능성 있는 분들이 다 이구동성하시는 분들 얘기가 뭐냐 하면 이준석 대표가 매우 뛰어나지만 이준석 대표가 나를 따르라 하면서 가면 이거는 너무 리스크가 있다. 왜냐하면 나중에 통제할 수 없는 뭐가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분들 이런 걱정들도 많이 해요. 저도 역시 그런 걱정들을 쭉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보면 좀 많이 달라진 듯 하면서도 한 번씩 걱정되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관건은 뭐냐면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같이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 함께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씩 이제 배려할 수 있는 부분들, 그 다음에 또 어떤 이 신당이라는 게 대개가 뭐냐면 이런 어떤 줄 세우기 정치 이런 게 신물이 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은 이 줄 세우기 정치 이런 거 말고 좀 민주적이고 수평적인 당의 운영이 저는 그게 전제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해소가 되면 적극적으로 참여할 생각이고요. 다만 이제 아직까지 이 대표가 하겠다라고 확정적인 얘기는 아직 안 한 상태죠. 한 0.1%인지 하여튼 1%의 또 다른 가능성 이런 것도 한번 지켜봐야 되는데 저 자신은 이렇든 저렇든 저는 어쨌든 신당의 이 다른 새로운 세력의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특히 영남 지역에 보면 우리가 구도를 보면요. 지금 보수가 과연 무엇이냐라는 또 논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짜 보수가 누군지를 가려내는 보수의 진검승부도 좀 필요한 거 아니냐. 그러면 영남 지역에 또 부산 지역에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데 TK 지역에서 지금 출마하겠다는 사람들이 꽤 나오고 있어요. 지역구로. 그래서 저는 적어도 PK, TK는 출마자를 다 내고 또 수도권도 그렇고 이제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출마자들을 다 내겠다. 그래서 저도 다니면서 이 대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다니면서 출마자들을 만나고 있는 중입니다. 짧게 두 개만 여쭤볼게요. 지금 신당을 같이 할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범위는 어느 정도 구상을 하고 계십니까? 어떤 범위? 그러니까 신당을 같이 하고 싶다 하는 사람은 다 받아들일 생각입니까? 아니면 나름 어느 기준을 정해서 예를 들어서 또 공천 떨어졌다고 이쪽 들어오는 거 그것은 곤란해 뭐 이런 어떤 기준을 좀 정할 생각입니까? 저희가 지금 일단은 받는 거야 저희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다 열어놓고 있어요. 아니 같이 하겠다는데 뭐 너는 안 돼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다만 거기서 이제 어떤 대표적인 인물 또는 이제 거기서 어떤 그 출마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정한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를 결정하는데 논의의 어떤 대상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중요한 문제를 결정한 논의 대상들. 그러면 이 논의하는 사람들의 범위에 따라서 더 넓어질 수도 있고 좁아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
아직까지 조금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한 달 정도 그러니까 12월 초까지 지금 해야 될 게 뭐냐, 이 당의 주요한 목표가 뭐냐, 그죠? 그 다음에 아젠다가 뭐냐, 그리고 예를 들면 이 당의 그러면 이 주요한 목표 아젠다가 설정이 돼야 여기에 맞게 후보라든가 중요한 참여자들, 그러니까 단지 당원으로서가 아니라 중요하게 참여하는 사람들의 범위가 결정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논의하고 토론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 가지 더, 요즘에 이준석 대표 자주 만나시니까 조금 속내를 알 것 같아서 여쭤보는데, 대구로 나갈 것 같습니까? 광주로 나갈 것 같습니까? 그저께 저한테 아침에 회의하는데 대구에 나가겠다 이렇게 하던데요. 그래서 아니 그걸 너무 지금 좁혀놓지 말고 약간 열어놓고 얘기를 해야 되지 않느냐. 가장 험지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대구가 이런 거죠. 쉽진 않아요. 왜냐하면 일단 국민의힘의 아성이죠.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는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게 가장 큰 그거 아닙니까? 공통된 많은 국민들의. 그렇다면 이 윤석열 정권 심판 내지 견제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보수 진영에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러면 이분들한테 있어서 보수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누가 이 보수의 적자인가, 또는 보수가 앞으로 어떻게 미래에 가야 하느냐라는 주제를 가지고 던지면서 선거를 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 다만 본인이 나갈지 어떨지 하는 것은 저는 본인이 나간다고 그런 취지로 말씀하시던데 그거는 이제 조금은 너무 확정적으로 얘기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신은기 변호사, 이제 신은기 변호사께서 추진하고 있는 신당 얘기는 조금 이따 하고, 이준석 신당이 요즘에 이제 좀 화제가 되고 있는데, 엊그제 나온 여론조사를 보니까 지난번에 나왔던 17%보다 더 올라서 20% 가까이 지지받는 걸로 나오고, 대구에서는 오히려 국민의힘보다 더 높게 나오는 걸로 조사된 것도 있더라고요. 신은기 변호사 보시기에 만약에 이준석 전 대표가 대구에 출마하면 될 것 같습니까? 근데 이제 아마 그런 여론조사 결과를 말씀하시는데 아마 그게 그냥 민심 아닐까 싶고요. 저는 뭐 이준석 대표가 뭐 어떤 결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뭐 저는 지도부를 같이 했던 이제 동지관계로서 제가 뭐 어떤 것이 더 맞겠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조금 맞지 않는 것 같고, 이준석 대표가 저는 대구에 도전한다라고 한다면 그 자체가 저는 매우 유의미한 도전이 될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근데 아직까지 이준석 대표가 뭐 나오겠다 안 나오겠다 이야기는 안 했기 때문에 뭐 1%씩 더 쌓아가 보겠다 이렇게만 얘기한 상황이라서 저는 조금 더 고심이 아주 깊은 거 아니냐, 저 그렇게만 짐작하고 있습니다. 임세현 대변인, 신당의 파괴력 어느 정도나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누가 신당을 차리냐에 대해서 달려있다고 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준석 대표가 하겠다 안 하겠다고 분명히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근데 과거에 이준석 대표의 발언들을 보면 한번 탈당해서 추이를 한번 맛봤어요.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이 여러 가지 국고나 이런 거 지원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돈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함부로 딱 나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리고 이준석 대표 어쨌든 이 국민의힘이란 당을 당대표도 했었고 하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고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굴러들어온 돌이라고 생각하는 게 약간 더 많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못 참고 나가서 윤석열 신당이 되면 별로 파괴력이 없을 것 같고, 이준석 대표가 여러 명분을 갖고 나가면 어느 정도 청년층의 지지는 받을 것 같긴 합니다. 저는 여기서 조금 이건 저만의 내피셜은 이건데요. 12월 27일을 어디 언론에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이준석 대표가 신당을 만드냐 안 만드냐. 지금 요때가 시기가 좀 애매한 게 김건희 여사 특검을 대통령이 받을지 안 받을지를 선택하는 시간과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만약에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을 만약에 받는다. 그러면 이준석 대표도 뭔가 나갈 명분을 못 찾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안에서 뭔가 해결해 보려고 하고, 그리고 이미 윤석열 대통령과 이른바 찐윤들이 갖고 있는 구태 이미지를 이준석 대표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 상쇄하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서로 윈윈이 되지 않을까 좀 싶은 생각이 들고, 만약에 김건희 특검하고 왜 연관이 되죠? 왜냐하면 그게 대통령이 바뀌었냐 안 바뀌었냐를 볼 수 있는 바로미터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건희 특검을 받는다면 대통령이 내 가족의 일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내가
하겠다, 관리하겠다라는 어떻게 보면 국민이 바라는 대통령이 빨리 쇄신해라, 바꾸라라는 그런 요구에 대해서 응답을 하는 거거든요. 아이고, 최초의 받는다면 응답. 그게 뭐 정신이 차려져서 받는 거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예. 밀려서 받으면 그러니까, 몰라도. 근데 안 받을 확률이 많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설마, 그러니까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 그렇게 사랑하는 아내에 대한 수사에 대한 특검을 과연 받을까라는 이미지가 있는데 그걸 받아버린다? 이러면 어머? 대통령 바뀌었나? 글쎄요. 이런 생각하지 김건희 않을까요? 특검하고 연관성은 그렇고 일단 그 이준석 내피셜이죠, 대표 내피셜. 쪽에서는 12월 27일로 잡은 이유가 그때가 이제 총선 50일 전이래요. 총선 50일 전이니까 그때가 50도고 하루에 100일 1도씩 전. 해가지고 100도를 100일 만든다고? 100일 전? 네, 네. 아. 그때가 100일 전인데. 100일 전이구나. 근데 이제 뭐 지금 이미 너무 얘기가 많이 나와버려서 한 12월 초중순 되면 이미 결론이 아마 어느 정도 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지금으로서는 관건이 뭐냐. 지금 이제 너무 이준석 대표 중심으로 지금 논의가 진행되고 그래요.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좀 더 확장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이것만 가지고는 지역구의 선거가 그렇게 만만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본인도 그것을 알고 있을 거라고 보고요. 최근에는 그래서 이렇게 선배들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좀 고민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켜보고 있는데, 아니 뭐 어차피 저는 또 저대로 제 정치가 이현주 정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연합을 손을 잡고 갈 것이냐, 최종적인 이런 것들은 저도 이제 11월 안에는 결정을 하겠다라고 해야죠. 생각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이런 세력들이 다 연합해서 어떤 큰 틀의 어떤 개혁 총선, 그죠? 개혁을 위한, 좀 혁신을 위한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한판 승부를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아까 영남 말씀드렸지만 영남에 지금 용산하고 윤핵관은 뭐 그대로 있고요. 뭐 박수영 의원이라든지 이번에 막 여러 가지 무리를 일으킨 이 정책들이 다 박수영 의원 쪽에서 많이 나온 예. 걸로 들었거든요. 근데 그분을 비롯해서 다 그대로 있어요. 안 주저앉았어요. 그 다음에 또 심지어 용산에서 다 무슨 행정관, 비서관, 뭐 무슨 하던 무슨 비서실장 이런 사람들 다 내려와가지고 한다고 그러고 있어요. 12월 달에. 그러면 이제 사실은 이것이 윤석열 대 영남 같으면 윤석열 대 그 범보수 진영의 어떤 개혁을 바라고 좀 더 나은 대한민국을 바라는 범보수 진영의 개혁적 진영 대 윤석열 대 구도가 형성될 가능성이 많아요. 영남 지역은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저는 큰 틀에서 수도권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이게 민주당의 어떤 형태, 민주당하고도 경쟁 관계도 될 수 있지만 저는 이런 것들이 궁극적으로는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좀 의미 있는 이 정당 활동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의미 있는 걸 할 수 있다면 이 신당에 함께 해서 내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스픽스 대구에서 이준석 전 대표 대구 출마 단독 확실시 했던, 오늘은 정치본색 단독이네요. 이현주 전 의원께서 아마 아주 거의 확정적으로. 아니, 거의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한다면 네. 아니 안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하면 하는 거 한다면 아니 그래도 조건이 이렇게 많습니다. 아까 표현은 아니 내가 아니라 그건 나의 변수가 아니니까 나는 그래도- 이미 어떻든 간에 내가 하는 거지. 예. 어떻든 간에 그래도- 내가 하는데 그래도 그쪽이 굉장히 한다면 평소 말씀보다는 한 단계 나가서 이준석 전 대표 등과 신당을 도모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정치분석 단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근데 신당 좀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신인규 변호사한테 좀 물어보고 싶은 게요. 신당이라고 하는 게 이제 결국은 국민들이 이대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들을 하도 많이 하니까 더 주목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항상 이런 와중에 주목하는 게 그런 국민들의 목소리에 부응하기 위해서 신당 움직임이 있는 건데 결국은 국민들이 그런 목소리를 내는 가장 큰 이유가 이 정부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최종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또 새로운 정치 문화도 우리가 생각하는 건데 어때요? 신은규 변호사께서는 나중에 그런 세력들이 다 하나로 뭉쳐질 가능성을 열어두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닫아놓고 계십니까?
우선은 이제 제가 가진 지위에 좀 특수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나는 국대다를 통해서 일반인으로서 제가 정치 들어왔고 한 지 얼마 안 됐죠. 그래서 아마 기성의 그런 여의도 문법과는 제가 가장 좀 멀리 떨어져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뭐 당에서 당협위원장이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움직이기에는 제가 상당히 좀 자유로운 면이 좀 있어서 저는 빨리 나왔고 제 입장을 다 확고히 정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이 삼지대라는 이 새로운 정치 세력을 국민들이 보시는 시각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안철수 의원이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그리고 금태섭 의원이 지금 다시 또 삼지대를 하죠. 그리고 조정훈 의원 같은 분은 또 삼지대가 없다 그러면서 삼지대 하던 분이 지금 양당으로 편입되고 있는, 이 제가 세 분을 예로 든 이유는 그만큼 어렵고 힘들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비장한 각오와 강철 같은 의지를 다지느라 제가 그동안 많이 좀 힘들었고요. 그러나 결론이 섰기 때문에 저는 가장 뭐 더 고민할 것이 없다 해서 저는 좀 빠르다라는 표현은 주변에서 만류가 있었습니다만은 전 나오게 됐고요. 제가 제시하는 것은 평범한 보통 시민들의 저는 조직된 힘으로 해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도 많은 기자분들이 도대체 어느 정치인과 함께 하느냐고 자꾸 물어보시는데, 오히려 저는 아무 정치인도 만나고 있지 않거든요. 그냥 저는 지금 당을 만들기 위해서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저는 굉장히 혁신적인 정당의 모델을 지금 구성하느라 저는 매우 바쁘게 보내고 있고요. 저는 그러면 누구와 함께 하느냐? 제 동지라 그러면 이준석 대표가 있을 거고 아마 천하용인이라는 그룹이 있을 겁니다. 아마 당내에 있는 뭐 소장 개혁 그룹일 텐데, 저는 그분들과도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결론은 국민의힘을 고쳤을 것이냐 말 거냐에 대해서 저와는 판단이 달랐고 당시 시점도 달랐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뜻은 같아도 방법이 다르면 전 따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고요. 또 언제든지 제가 민심 100% 정치 시대를 열겠다라고 하는데 그분들이 동의한다면 제가 뭐 문호를 닫을 이유는 전혀 없는 이제 그런 상태고요. 저는 지금 나오는 것 중에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 떴다방 정당 그만해야 됩니다. 이 떴다방이라는 것이 정당을 할 것처럼 선거 때만 되면은 장이 서거든요. 그러다가 또 선거가 끝나면 그 당들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양당의 구조의 문제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지만은 그 신당들을 했던 사람들의 의지와 노력이 좀 부족했다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 여기에 대해서 떴다방은 안 하겠다라고 말씀드리는데, 많은 분들이 그거 어떻게 믿을 거냐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럼 저는 제가 지금 나이가 가장 어린 최연소 창준위원장 아닙니까? 제가 다시는 국민의힘에 갈 일이 없고요. 민주당 갈 일이 더더욱 없고요. 저는 20년 정도는 제가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 20년을 제가 담보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누구와 합칠 거냐인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도 얘기했죠. 하나만 같아도 같이 가자라고 했는데 지금 이 지경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로 이념과 비전과 가치가 안 맞는 사람과는 저는 당을 같이 할 생각이 전혀 없고요. 오히려 저와 뜻이 맞는 분들 중에 정통 보수를 어떻게 이루어갈 것이냐, 전 이 부분만 논의를 하면서 미래형 보수를 보여드리겠다. 그러면 저와 이준석 대표의 차이는 뭐냐면은, 이준석 대표는 보수 정당에서 오래 있기 때문에 아마 정통 보수 논쟁을 영남에서 한번 붙어보고 싶다. 아무래도 힘이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할 거고요. 저는 이준석 대표보다는 힘이 많이 약하기 때문에 저는 정통 보수, 미래 보수의 논쟁을 전 수도권에서 해보자는 생각입니다. 근데 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 이준석 대표랑 논의했냐 이러는데 전혀 논의하고 있지 않고요. 저는 민심 동행의 길만 가고 있고, 제가 생각하는 길은 저는 물론 영남 지역에도 저희가 뭐 최대 후보를 내는 쪽으로 하겠습니다만은, 제가 지금 생각하는 건 수도권에서 내지는 대전과 강원도까지 포함한, 뭐 넓게 보면 호남도 될 수 있고 부산도 될 수는 있는데요. 저는 그 전국 지역에서 조금 더 중도적인 성향과 좀 청년 세대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 저는 정통 보수 논쟁을 한번 벌여보고 싶다. 전 그 생각만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길게 보겠다라는 것은 제가 성원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초심을 잘 지키면서 긴 호흡으로 커나가는 청년 정치인의 모습 보고 싶습니다. 오늘 이번 총선이 사실은 이제 좀 걱정되는 부분이 뭐냐면, 사실은 저는 어떻게 보면 영원한 제3지대 비슷한 이제 그런 게 좀 있는데, 어떤 정당에 뭐 양당제니까 어떤 정당에 속해 있더라도 저는 항상 제3의 어떤 길을 갖다 외쳐왔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또 선거가 다 돼가니까 또 막 양당으로 막 이렇게 가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정당을 실제로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고민 중에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 한 번 하면 이게 했다가 물르면 안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바른미래당 사례도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이걸 맞추고 또 서로 배려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면 정당을 하는 것보다는 무소속 연대나 다른 식의 넓은 연합이 또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여러 네. 가지 열어놓고 봐야 한다고 봅니다. 잘 해보십시오. 저도 진짜 짧게 저는 아무튼 신인규 변호사님이나 임세훈 소장 그 대변인 같은 보면 그 이제 저는 뭐 정치에 현실 정치에 뛰어들 생각은 없고 오로지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정권의 문제점을 잘 대응해서 한국 국민들이 더 행복해지고 그다음에 민생 경제 살리는 거 우리 박시동 경제평론가 이런 분들하고 하는데 어쨌든 신인규 변호사, 임세훈 대변인 같은 거 보면 희망이 막 느껴집니다. 정말 저는 청년 정치인들이 국회로 많이 들어갔으면 좋겠고 여야 할 것 없이 이번에 그냥 싹 물갈이 세대 교체, 정치 교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아주 많을 겁니다. 그리고 홍보 하나만 할게요. 다음 주 일요일 19일 날 2시에 그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광주. 네, 광주에서 또 토크쇼 하거든요. 그러니까 광주 계신 분들 많이 와주시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명환 위원장이 못 오게 하셔야 돼요. 그때 설마 안 오겠죠. 설마 정말 한번 와서 또 망쳐놨는데 네, 또 못된 오시진 경우더라고요. 않겠죠. 그 의미 있는 토론을 망쳐놔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내용이 다 날아가 버렸어. 네. 정말 준비도 많이 하고 그날 토론 많이 했거든요. 근데 다 날아갔어. 저는 그래서 정말 속상했어요. 저도요. 맞아요. 입장 달라고. 끝나고 두 분 따로 얘기하시고.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세 분 선정해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도리님, 이동관, 한동훈 탄핵 못 시키면 민주당의 역풍 불 겁니다. 장담합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역풍 듣기 싫더라고요. 용 아이디 쓰시는 분, 유튜브 버는 맛으로 사는데 감히 유튜브를 건들려고 하냐? 이동관 그건 아니지, 집에 가라. 잭 모리슨 아이디 쓰시는 분요. 한국 분이시겠죠? 어차피 저들은 쪼개질 것이고 총선에서 참패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동관도 한동훈도 막다른 길에 몰리게 되면 결국 이 정부 대참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저들이 말을 안 해도 제3의 인물들이 나타나서 내부 고발자로 행사할 것입니다. 네, 이런 전망해 주셨는데요. 열심히 댓글을 참여해 주신 잭 모리스님, 룡님, 만도리님 세 분께 디어루시에서 나오는 클렌징 폼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시고요. 끝으로 달콤 상큼 제주 황금향 여러분들 많이 사서 드십시오. 제가 자신 있게 추천합니다. 4.5kg 한 박스에 29,900원이니까요. 가격도 저렴하고 또 이렇게 황금향 사서 여러분 드시고 주변에 나눠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우리 스픽스에도 힘이 됩니다. 주말에 많이 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네 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건강 잘 지키시고요. 건강한 주말 보내십시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 50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 앵커 해군기 정확한 분석 날카로운 시각 해군기가 하면 다르다.